네, 중요한 국제뉴스 요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진핑, 푸틴 오늘 이틀 일정으로 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다시 만난다고요? 지난 5월 그 푸틴이 국빈 방문해서 베이징에서 만났는데 네. 한 달 반 만에 또 만납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거기 두 사람이 참석을 합니다. 네. 이미 뭐 한 40차례 이상 만났고요. 그래서 뭐 브로맨스 얘기도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만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 글로벌 현안, 그리고 이제 지난달 그 푸틴이 방북해서 북한하고 러시아 밀착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됐는데 그것하고 한반도 문제도 논의할 걸로 관측이 됩니다. 네. 외신들은 이번에 이 둘의 만남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에 몇 차례 그 이른바 새로운 안보 프레임 워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했습니다. 그 지난 5월 그 푸틴하고 정상회담 할 때도 이 필요성을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중국 외교 사령탑이죠. 이 사람이 그 상하이 협력기구 당사국들하고 이런 그 협력 그 방안을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그저께 브리핑에서 시진핑 주석이 그 상하이 협력기구의 다음 단계 발전 계획을 내놓을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SCO 상하이 협력기구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9개국이 지금 정해오니까. 네, 2001년에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6개국, 그러니까 5개국 해서 이제 이렇게 6나라가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인도, 파키스탄, 이란까지 해서 지금은 9개국이 정회원국입니다. 네. 중국이 이제 이거를 1대1로 사업 그 발판으로 삼아 왔고요. 이번 정상회담에 그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을 하는데, 근데 모디는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디 총리가 서방하고 중국, 러시아 간 갈등에서 좀 뭔가 좀 중간에서 마이웨이 노선을 취해 왔습니다. 네. 모디 총리 얘기해 주셨으니까 SCO 정상회의는 참석을 안 하고 모스크바 방문 얘기가 있네요. 오는 7일, 8일 모스크바를 방문할 거라는 그 블룸버그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 크렘린궁 대변인도 어제 브리핑에서 방문 준비가 막바지 단계다. 곧 발표하겠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인도 여기 대해서 이제 인도 국방부 계열 싱크탱크 관계자 얘기인데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전략적으로 가까워지는 게 인도에는 불편하다. 아시다시피 인도는 중국하고 그 국경 문제 같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친한 친구. 이건 이제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겠죠. 친구가 적하고 동침하는 셈이다. 적이라는 건 여기서 중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인도는 세계 3위 원유 소비국인데 그 러시아 제재에 불참해왔죠. 그러면서 러시아 이거 싼 석유를 많이 사왔습니다. 지금 그 최근 집계를 보면요, 인도가 2021년에 비해서 러시아 원유 그 사들이는 양이 20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한 200만 배럴 정도를 러시아에서 도입하면서 지난 한 2년 새에 우리 돈으로 18조 600억 원 정도를 그 에너지 비용을 절감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불편한 관계를 좀 이용하는 전략적으로 그런 평가도 그렇죠. 푸틴이 있겠습니다. 이런 그 인도하고 중국 간의 불편한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장관이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하고 인도 관계를 좀 걱정을 하는데 미국은 인도를 신뢰하고 그 인도와의 관계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슬그머니 좀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가 여러 그 소통을 이용해서 전하는 걸 보면요, 인도는 그 러시아에게 석유를 사면서 대금을 달러가 아니고 아랍에미리트 디르함화로 상당 부분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인도하고 러시아 간의 공산품 거래라든가 특히 무기 거래 가지고선 결제에서 조금 좀 티격태격했는데 이것도 최근에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옛 소련 시절에 인도에 무기를 엄청나게 팔았는데 인도가 최근에 이제 프랑스 무기에도 좀 관심을 갖고 좀 다변화하니까 이번에 이제 아마 푸틴이 무기 비즈니스를 좀 옛날처럼 이렇게 부활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게 모디한테는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뒷심이 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그 모스크바에 있는 그 인도 전문가 얘기인데요. 조금 좀 눈에 들어오는 분석을 했습니다. 모디가 러시아 가는 목적이 푸틴하고 시진핑이 최근에 결착하는 걸 좀 이렇게 좀 밀착하는 걸 견제하는
이른바 그 상황 관리 차원인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모디가 가더라도 러시아하고 인도 관계가 뭐 돌파구가 마련되거나 더 악화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고 그냥 현상 유지 수준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7일과 8일 모디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 얘기 있는데요. 관련된 얘기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주시고요. 러시아 관련된 얘기,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세계은행이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러시아가 중상위 소득국에서 고소득국으로 격상이 됐습니까? 그 세계은행이 국가 특정국의 그 소득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로 쓰는 게 아틀라스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라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각국의 어떤 그 소득 수준을 이제 평가한 보고서를 어제 내놨습니다. 새 보고서를 내놨는데 여기서 보니까 러시아가 그동안은 중상위 소득국이었는데 고소득국으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계은행이 이 기준으로 보니까 러시아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군사활동 때문에 그 경제가 상당히 그쪽에 영향을 받았다 하면서 무역 같은 경우도 한 6.8% 정도 증가했고 금융 건설도 꽤 많은 폭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질 뭐 소득 같은 것도 한 3.6% 한 해 전보다 늘어났다. 그걸 얘기를 했고요. GDP도 뭐 실질 명목 다 네. 3%, 10%뭐 이렇게 증가를 했다. 상당한데요. 그리고 이제 세계은행이 또 우크라이나도 평가를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경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사상자도 생기고 하니까요. 그래서 1인당 GNI가 오히려 지난해 한 해 전보다 한 800달러 늘어서 5,070달러 정도.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그 중저소득국에서 중상위 소득국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잡는 게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지금 세계은행이 이 기준으로 보면요. 네. 1987년 같은 경우는 그 대상국의 한 30%가 저소득국, 그다음에 한 25%가 고소득국으로 분류됐던 것이 작년에는 저소득국은 12%로 많이 낮아지고 반면에 고소득국은 40%로 올라간 걸로 그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이랑은 좀 확실히 좀 차이가 있을 수가 그렇죠. 있네요. 네. 네. 자,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CNN이 바이든 측근들의 얘기를 좀 보도를 한 것 같은데요. 정리해 주실까요? 오늘 새벽에도 백악관 대변인이 뭐 대통령 괜찮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은 그렇게 백악관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CNN이 특히 그 워더게이트 사건 특종했던 그 원로 언론인 칼 버스타인 이 사람이 이제 그저께 CNN 시사 프로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바이든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난번 그 TV 토론 때 이렇게 문제를 보였던 인지저하 같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최근 한 1년 반 사이에 한 20차례 이상 목격됐다고 바이든 측근들이 나한테 실토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네. 이름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번스타인 얘기가 한 1년 전쯤 뉴욕 중심가의 그 파크 애비뉴에 그 포시즌드 고급 레스토랑인데 거기서 이제 그 바이든 모금 행사가 있었는데 바이든이 이제 연단에 딱 오르자마자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후 경직처럼 뻣뻣해지는 바람에 진행자가 얼른 의자를 갖다가 이렇게 앉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번스타인이 자기한테 이런 걸 귀뜸해준 바이든 측근들 얘기가 네. 지난번 토론 때 그 새삼 들어온 게 아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귀뜸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바이든 지난번 TV 토론을 앞두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사전 준비를 한 모양인데 그거를 총괄한 게 그 론 클레인 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 사람도 그 주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제가 있으니까 좀 이걸 좀 시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여러 차례 조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애정어린 염려를 백악관 핵심 그룹들이 전부 계속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유권자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실시되고 있죠. 뭐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도 몇 개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 트럼프하고 바이든 그 지지율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6%포인트 이상 벌어진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물론 이제 바이든은 완주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바이든이 그만둘 경우에 뭐 이제 그 대타가 거론되는 게 뭐 게리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다음에 미시간
주지사 뭐 몇 사람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도 네. 있고요. 그런데 이 해리스 같은 경우는 되면은 물론 트럼프한테 뒤지는데 1%나 2% 포인트. 그러니까 오차범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이제 그 1차 토론을 보고 누구를 찍을지를 결정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돼 있고요.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방금 나온 건데 로이터하고 입소스가 어제까지 조사해서 오늘 새벽에 공개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해리스가 만약에 트럼프하고 양자 대결을 하면은 오차범위 하면서 조금 밀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목되는 게요. 미셸 오바마가 만약에 대안으로 나올 경우에는 조사를 해보니까요. 50%대 트럼프가 37%가 나왔습니다. 네. 39% 그러니까 11%포인트 앞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오차범위 훨씬 벗어난 거죠. 네. 뭐 아시다시피 오바마 여사는 백악관 나오고 나서 이제 이제 의학 박사죠. 집필 활동 같은 걸 계속 했는데 미국 사람들과 계속 소통을 했는데 이제 본인은 정치에 참여할 뜻이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8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바이든이 사퇴를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슨 이런 사람들 이런 이제 같이 나와서 해가지고 이제 선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요. 만약에 미셸 오바마가 나올 경우에는 정말 이런 식의 파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주목이 되는데 글쎄요. 본인은 정치 안 하겠다고 거듭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선을 긋고 있지만 유권자의 조사는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직 11월이니까요. 사실 대선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이 남은 겁니다.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네. 이제 워낙 TV 토론 후유증이 네. 큽니다. 네. 네. 자, 어떤 일이 있을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속단하긴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바이든 캠프 측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바이든 캠프는 언론이 너무 과장 보도해서 그런 거지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별 변화 없다 이런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9월에 두 번째 토론이 있는데 그때 준비 잘 해가지고 이걸 이제 뒤집을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모금도 문제없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캠프 얘기는 지난 2분기 이제 지난달 말에 끝났죠. 모두 한 우리 돈으로 3,700억 원 정도를 모금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토론 당일을 포함한 최근 4일간 한 3,800만 달러 정도를 확보했는데 그 가운데 3,000만 달러가 200달러 이하 소액 후원금이다. 그러니까 별 문제 없다는 건데 그래서 AP는 이런 식으로 이제 후원액 이걸 강조하는 게 민주당 내의 어떤 그 불만을 좀 달래려는 그런 걸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이제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입막음 돈에 대한 이 형사재판 선고 최소 몇 주는 늦춰질 것 같다라는 관측이 있네요. 이게 이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네. 났죠.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오는 11일 그 뉴욕 법원이 이걸 이제 선고 형량, 그러니까 선고 공판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중범죄라는 얘기도 많았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대법원 판결가 나오고 이제 대통령의 그 면책 특권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측에서 이걸 좀 고려할 테니까 좀 시간을 달라고 해서 이것도 뉴욕 검찰이 오케이 수용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나온 걸 보니까 9월 18일 날 예정보다 한 2달 늦어져서 그 선고 공판이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과연 이제 이 트럼프의 이렇게 트럼프가 이제 그 성추문 입막음을 돈을 쓰고 이제 그걸 서류를 조작한 거에 대한 건데 이게 이제 과연 면책 특권하고 해당이 되는지 연방대법원도 공적 행위는 면책 특권이 그렇죠. 되지만 사적 행위는 이거하고 관계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빌 게이츠의 발언인데요. AI, 이 친환경 혜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많이 잡아먹는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그렇죠. 나오죠.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 게이츠 공동 창업자가 네. AI의 이런 그 문제점에 대한 걸 조금 이렇게 좀 커버를 했습니다. 그런 그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부분이 있지만 AI의 친환경적 혜택이라는 게 충분히 그걸 커버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전기를 AI가 이용하는 비율이 한 2%가량인데 일각에서는 10%를 넘어간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물론 데이터 센터 수요 때문에 전기가 많이 들어가지만
전기차라든가 그다음에 히트펌프 있죠. 폐수에서 열을 뽑아내는 그래서 이제 재활용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친환경 철강 같은 것들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을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미국의 연구진이 이런 연구를 했나 봅니다. 비만에 관한 연구인데 비만 주범 백색 지방에 관한 연구네요. 어떤 일입니까? 이 보면요. 네. 그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가 네. 지방이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백색, 갈색, 베이지색. 백색은 열량을 저장. 이게 이제 살을 찌게 하는 겁니다. 주범이다. 그다음에 네. 갈색이 이제 에너지를 태우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이지색은 이제 백색하고 갈색 그 성분을 같이 갖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에너지를 이제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포유류가 갈색 지방을 갖고 태어나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갈색 지방이 태어난 지 첫 해 지나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생쥐는 이게 평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이 이제 생쥐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백색 지방을 이제 그 살찌게 하는 지방을 네. 베이지색 지방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스위치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럼 비만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비만을 일으키지 않는데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찾았는데 이제 그동안에 그러면서 연구팀 얘기가 그동안에도 무슨 뭐 이걸 이제 백색 지방을 갈색이나 말씀드린 베이지색 지방으로 바꾸는 연구를 여러 가지 했는데 제대로 성과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에서 갈색 지방을 만들려는 시도도 많았는데 안 됐는데 자기들이 찾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까지 뭐 결승점에 온 건 아니지만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이제 체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약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바이오업계에서 비만 치료제가 워낙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 연구도 비만 쪽으로 참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연구팀 얘기가 그러면서 네. 이게 뇌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지방 축적 여기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글쎄 이게 이제 후속 연구가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꽤 그 월가에서도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만 치료제 개발 가능성도 이 연구를 통해서 좀 제시가 된 거네요.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